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세진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거친 숨소리가 쏟아졌다. 강서연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불덩이 같은 딸아이를 안고 자동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아이의 작은 몸이 축 늘어져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지야,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 응급실 내부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소독약 냄새와 피냄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다. 서연은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듯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은 절박하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방금 경련을 일으켰어요. 서연이 거의 비명을 지르며 접수 데스크로 달려갔다. 지쳐 보이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수십 명의 환자를 상대하며 무감각해져 있었다. 보호자분, 일단 진정하시고 여기 접수부터. 접수가 문제예요. 애가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쉰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터져나왔다. 그녀의 절박함이 마침내 무감각한 공기를 뚫었다. 간호사의 눈이 커졌고 그녀가 막 인터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입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그 음성.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다려진 흰 가운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차갑게 가라앉은 눈. 6년 전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 그녀를 아무런 말도 없이 버리고 떠났던 남자. 차지훈. 그가 어째서 여기에 그것도 응급의학과 치프 레지던트 명찰을 달고 서 있는 것인가.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그들의 주위에서 멈춰 섰다. 지훈의 시선은 서연을 단일 초도 머무르지 않고 스쳐 지나가 곧장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놀라움의 기색도 없었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완벽한 타인을 대하듯 그는 간호사에게 짧게 명령했다. 베드 확보해, 바이탈 체크하고, IV 라인 잡아, 해열제 준비하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완벽한 전문가의 태도였다. 서연은 자신의 뺨을 세게 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딸 민지가 아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지훈의 뒤를 따랐다. 그의 등이 6년 전보다 더 넓어졌지만 그만큼 더 차갑게 느껴졌다. 민지는 응급처치구역의 작은 침대로 옮겨졌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아이의 옷을 벗기고 각종 모니터 장치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삐, 삐. 심박수를 알리는 기계음이 서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지훈은 차트를 받아들고 민지의 상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열은 40.2도, 혈압 낮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 지훈이 중얼거리듯 말하며 청진기를 민지의 작은 가슴에 댔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어떤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경련은 언제 시작됐죠? 지속 시간은 구토는 없었습니까? 서연은 주먹을 꽉 쥔 채 대답했다. 오후부터 열이 좀 있었어요. 저녁 먹고 갑자기 5분 정도. 구토는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환자 민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자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듯 했다. 알레르기나 기저질환 있습니까? 지훈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6년 만의 재회였다. 그들의 사랑했던 시간 그리고 그가 남긴 상처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무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누르고 대답에 집중했다. 없어요. 건강했어요, 지금까지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다시 지시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뇌수막염 가능성 배제 못하니 CSF 검사 준비해.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응급실의 다른 스태프들은 그의 카리스마와 냉철함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자신이 알던 다정했던 지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갑고 유능하며 접근 불가능한 성체처럼 변해버렸다. 서연은 민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의 생명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보호자분, 지훈이 마침내 서연을 불렀다. 보호자분이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렸다. 아이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 밖에서 기다려 주시죠. 그는 서연에게 최소한의 설명만을 제공하고는 그녀를 처치실 밖으로 밀어내듯 말했다. 서연은 반박하고 싶었다. 지훈아, 나야. 서연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하지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졌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민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발걸음을 옮겨 커튼 밖으로 나왔다. 커튼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훈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가 어떻게 6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딸아이의 담당 의사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6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작은 옥탑방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던 두 사람. 의대생이었던 지훈은 늘 따뜻했고 서연의 재능을 응원했다. 서연아, 넌 최고의 웹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라졌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는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고 그녀의 전부였다. 서연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홀로 민지를 키웠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고 실제로 강해졌다. 적어도 오늘 밤 이 병원 복도에 서 있기 전까지는 그랬다. 서연은 눈을 떴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세진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차지훈. 그녀는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프로필이 쏟아져 나왔다. 세진병원 이사장의 아들, 최연소 응급의학과 전문의. 천재적인 실력, 냉철한 판단력.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6년 전 그는 자신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그가 이런 대단한 집안의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혹은 가족의 압력에 의해 그녀를 버린 것이었다. 강민지 보호자분, 간호사가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다가갔다. 네, 저예요. 민지는요? 일단 고열은 해열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차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사무적으로 말하고는 다시 바쁘게 사라졌다. 서연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묻었다. 차 선생님. 그 호칭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딸아이의 생명을 쥔 의사였고 동시에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남자였다. 시간이 고문처럼 흘러갔다. 1분 1초가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민지가 괜찮기를, 그리고 이 끔찍한 악몽 같은 재회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6년 동안 묻어두었던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응급실의 혼란이 조금 가라앉을 무렵 지훈이 커튼을 젖히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드디어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강서연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6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지만 거기에는 어떤 반가움이나 놀라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민지 양은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백혈구 수치에도 이상이 보입니다. 서연은 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단순한 열성 경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아과와 협진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입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아이는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집중 관찰이 가능한 병실로 옮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 떠났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딸이란 말이야. 지훈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간호사가 안내해 줄 겁니다. 저는 다른 환자를 봐야 해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와 민지는 그에게 그저 응급실을 거쳐가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 중 하나일 뿐인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병원에서 이 남자 앞에서 그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녀는 민지의 엄마였고 민지를 지켜야 했다. 과거가 어떻든 그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응급실 복도 창문으로 희미하게 스며들 때쯤 강민지는 소아 병동의 1인실로 옮겨졌다. 응급실의 지독한 혼란에서 벗어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불안했다. 민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이마에 붙인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져 있었다. 서연은 밤새 뜬 눈으로 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민지의 이마와 목을 쉴 새 없이 닦아주었다. 간호사가 몇 번이나 들어와 바이탈을 체크했지만 열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38도 근방을 오르내렸다. 서연은 뻣뻣한 목을 돌리며 병실 문을 흘끗 쳐다보았다. 차지훈. 그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기다리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오전 회진 시간이 되자 병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지훈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였다. 그는 상냥했지만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검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염증 수치가 높긴 한데 특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항생제와 해열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보겠습니다. 서연은 안도하는 동시에 실망했다. 지훈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민지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였다. 그가 응급실에서 보여준 비록 냉정했지만 날카로운 전문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그가 남긴 상처에 휘둘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지훈이 병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소아과 의사가 아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협진을 요청받은 듯 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몇 명의 레지던트와 인턴들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그의 손에는 민지의 차트가 들려 있었다. 그의 등장은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려버렸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민지의 침대맡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든 아이의 눈꺼풀을 뒤집어보고 청진기를 가슴에 댔다. 그의 표정은 아침 안개처럼 굳어 있었다. 호흡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미열이 있군. 그는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휘갈겨 썼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서연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 눈은 6년 전 그녀를 사랑한다 속삭이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스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오직 보호자를 신문하는 의사의 눈이었다. 어젯밤 이후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경련이나 구토 혹은 발진 같은 것. 서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다. 없었어요. 그냥 계속 잠만 자고 물도 겨우 몇 모금 마셨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잠겨 있음을 느꼈다.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밤샘 간호와 극도의 긴장감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지친 얼굴과 구겨진 옷을 잠시 훑었다. 그의 입가의 비웃음인지 혹은 단순한 무관심인지 모를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보호자분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셨습니까? 그 말이 서연의 귀에 박혔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는 고열성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초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병원에 더 일찍 데려오지 않았죠? 지훈의 목소리는 비난조는 아니었지만 그 밑에 깔린 냉혹한 논리는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를 무책임한 엄마로 몰아가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인턴들이 서연을 힐끔거렸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6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어제도 민지는 그저 약간의 미열만 보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해열제를 먹였고 상태를 주시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제 오후부터 열이 있었고 즉시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지켜보던 중 저녁에 갑자기 아이가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은 그녀의 반박에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서연이 이렇게까지 쏘아붙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특유의 차가운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아이의 상태는 보호자의 초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감정적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이 남자는 6년 전에도 그랬다.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결국 가장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떠났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녀에게 감정적이라 비난하고 있었다. 차지훈 선생님. 서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저는 제 딸 민지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 딸의 의사고요. 선생님의 뛰어난 의술은 인정하지만 제 양육 방식을 신문할 권리는 없으십니다. 저는 민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을 따르던 레지던트들과 인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세진 병원의 실세이자 천재 의사로 불리는 차지훈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보호자는 드물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였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순진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지훈은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글거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트를 탁 소리나게 닫았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의 말을 참고하죠.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쳐다보지 않고 함께 온 레지던트에게 지시했다. 소아과와 상의해서 복부 초음파랑 뇌 MRI 추가해. 원인을 찾을 때까지 배제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리고 6시간 간격으로 혈액검사 다시 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나한테 보고해. 네, 선생님. 레지던트가 황급히 대답했다. 지훈은 그대로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가려 했다. 그의 차가운 등이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문을 열기 직전 서연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지훈이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죠, 보호자분? 민지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다. 방금 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오직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선생님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된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저는 의사입니다. 추측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사실만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의 말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지만 동시에 잔인했다. 그는 서연과 과거의 그 어떤 연결고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서연에게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이 덧붙였다. 아이의 상태가 위중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십시오. 보호자로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병실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에 무겁게 울렸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울 때가 아니었다. 지훈의 말은 비수 같았지만 그가 틀린 말은 한 것은 아니었다. 민지의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녀는 민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최악의 상황.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민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냉대와 과거의 상처 따위에 무너질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까 지훈을 따라왔던 젊은 인턴 중 하나였다. 그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다가왔다. 저 보호자분, 아까 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인턴은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 선생님이 원래 좀 차가우세요. 환자나 보호자한테 감정이입을 전혀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실력은 최고지만 다들 그래서 무서워해요. 아까 보호자님께 하신 말씀도 그냥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라고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원래 스타일. 그녀가 알던 지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6년이라는 시간과 세진병원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배경이 그를 이렇게 괴물처럼 변하게 만든 것일까? 알려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전 괜찮아요. 지금은 민지가 나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인턴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다.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이 세운 얼음의 벽을 실감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아보았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게 구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와 민지가 자신의 완벽한 삶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 병원에서 이 남자 앞에서 그녀는 오직 강민지의 보호자로만 존재할 것이다. 과거의 감정 따위는 사치였다. 그녀는 지훈의 의학적 능력만을 이용할 것이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그가 만든 얼음벽 앞에서 가장 냉정한 보호자가 될 것이다. 밤은 소아병동의 복대도 어김없이 내려앉았다. 기계 소리와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깼다. 강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다. 민지는 다행히 약기운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지친 어깨가 차가운 벽에 기댔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차지훈이었다. 그는 가운을 벗고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 차림이었다. 퇴근하는 길이거나 혹은 잠시 쉬는 시간인 듯했다. 그의 발걸음이 서연 앞에서 정확히 멈췄다. 어제 응급실에서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얼굴 윤곽을 비추었다. 강서연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호자분이 아닌 6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그녀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억눌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저기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병원 중에 왜 하필 세진병원이지? 그의 질문은 마치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오기라도 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서연은 지친 몸을 바로 세웠다. 어제 그가 보여준 냉혹함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태워버린 뒤였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여기가 제일 가깝고 제일 큰 병원이니까요. 119 구급대원이 이리로 데려왔어요. 서연이 마른 입술을 핥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에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있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당신이 세진병원 이사장의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이사장의 아들. 그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6년 전 그는 그저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는 의대생이었다. 적어도 서연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누군지가 지금 중요해. 지훈이 차갑게 반문했다.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마. 지금은 환자가 중요해. 아우, 뻔해. 서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슬퍼서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힐끗 돌아볼 정도였다. 과거요, 6년 전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순간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함께 쓰던 작은 옥탑방. 의대 도서관에서 돌아온 그가 그녀를 뒤에서 껴안던 따뜻함. 서연아, 졸업만 하면 우리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자. 내 작업실도 멋지게 꾸며줄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고 서연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날 옥탑방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그의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전화기는 없는 번호라고만 답했다. 배신감보다 더 컸던 것은 그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녀는 그가 무사히 졸업했으며 미국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에서 현재로 거칠게 끌어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듯했다. 왜 6년 만에 나타나서 내 앞에 서 있는 거지? 그것도 아이까지 데리고. 그의 시선이 병실 문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서연은 그 시선을 막아서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타나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난 내 딸이 아파서 온 거야. 내 딸. 그녀는 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이기도 하다는 말을 이 차갑고 잔인한 남자에게 민지를 내어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었다. 당신이 버리고 간 여자 혼자서 이 악물고 키운 내 딸이라고. 그러니 당신은 의사로서의 본분만 다해.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공중에 흩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6년 동안 골마 터진 상처의 악취가 진동했다. 지우는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6년 전의 강서연은 잘 웃었고 눈물이 많았으며 그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강인한 어미의 방어 기제와 깊은 경멸감만이 남아있었다. 그 경멸감이 지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며 다시 의사의 가면을 썼다. 좋아. 보호자로서의 본분이나 잘 지키도록 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의료진을 방해하지 말고. 그는 서연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를 스칠 뻔한 그 순간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한 가지만 묻죠. 6년 전 왜 그랬어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왜 날 버렸죠? 그것은 그녀가 지난 6년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넓은 등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복도의 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그는 그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차갑고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그는 그녀의 질문을 그리고 그녀의 6년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서연은 그가 사라지는 복도 끝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없는 남자였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새벽 3시 병동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강서연을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간이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다. 민지의 침대 위 모니터가 붉은 숫자를 번뜩이고 있었다. 산소포화도 SpO2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심박수는 위험할 정도로 치솟았다. 아이의 몸이 다시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얕은 경련을 일으켰다. 민지야 안 돼. 민지야.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간호사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제발.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당직 간호사와 레지던트가 뛰어들어왔다. 산소 마스크, 에피네프린 준비해.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 계세요. 서연은 얼어붙은 채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버텼다. 안 돼요. 저 못 나가요. 우리 민지. 보호자분 방해됩니다. 어서요. 간호사가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서연은 병실 문 밖에 무력하게 서서 유리창 너머로 딸에게 달려드는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을 지켜봐야 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몸을 기댔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왜? 어째서? 몇 분이 영원처럼 흘렀을 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차지훈이었다. 그는 호출을 받고 달려온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했다. 그는 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쳐다보지도 않고 병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비켜, 다 비켜. 그의 목소리가 혼란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지우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민지의 상태를 찰레 훑었다. 아이의 팔다리에 자잘한 붉은 반점들 점상 출혈이 보였다. 어제는 없던 증상이었다. 항생제는 계속 투여 중입니다만 열이 잡히지 않습니다. 염증 수치가 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레지던트가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지우는 펜라이트를 꺼내 민지의 동공을 확인했다. 컬처 결과는 아직 음성입니다. 특정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젠장. 지훈이 낮게 욕설을 뱉었다. 그의 시선이 아예 미세하게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에 잠시 머물렀다. 이건 단순 감염이 아니야. 항생제가 반응하지 않아. 염증이 전신을 공격하고 있어. 혈관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쪽이야. 그의 중얼거림을 서연은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딸을 살려내라는 듯 유리창에 이마를 받고 기도할 뿐이었다. 지우는 몇 가지 응급처치를 더 지시하며 민지의 상태를 가까스로 안정시켰다. 경련이 멎고 산소 포화도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이 한숨을 돌렸다. 지우는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병실을 나왔다. 그는 벽에 기대어 무너질 듯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 그리고 의사로서의 극도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아챘다. 따라와. 그는 그녀를 복도 끝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입구로 끌고 갔다. 그의 손아귀 힘이 너무 강해 서연은 팔이 아팠지만 저항할 기력도 없었다. 그가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등을 벽에 부딪혔다. 지금 장난해. 지훈의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낮게 울렸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민지 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일반적인 감염병이 아니야.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이 서연의 눈을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원인을 찾아야 해. 그러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 유전적 요인까지 포함해서.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전적 요인.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였다. 보호자분. 그가 다시 냉정한 의사의 목소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칼날 같은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 이건 내 호기심이 아니야. 당신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야.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 아버지 쪽 친가 쪽 가족력을 알아야겠어. 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심장질환, 류마티스 희귀 면역질환, 뭐든 좋아. 사소한 거라도 당장 말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서연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6년간 그녀가 지켜온 비밀, 그녀 혼자 감당해온 고통의 근원. 이 남자의 잔인한 질문 앞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그 사람은 헤어졌다고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연락 안 돼. 나도 그 사람 가족력 같은 건 몰라. 그녀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민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지를 빼앗기는 길처럼 느껴졌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서연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몰라. 6년을 만났는데, 아니 아이까지 가졌던 사이인데 가족력을 전혀 모른다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다.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날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럼 찾아내. 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름이 뭐야? 연락처는 지금 당장 연락해서 알아내. 아이가 죽어가는 게 안 보여. 그는 의사로서의 본능과 알 수 없는 초조함에 휩싸여 그녀를 몰아붙였다. 서여연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잡힌 어깨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지훈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난 담당 의사야. 당신은 지금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고 있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 당장. 서연은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이야. 당신이 민지 아빠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 민지와의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증오심마저, 그녀의 격렬한 저항과 필사적인 침묵, 그것이 지훈의 머릿속에 있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6년 전 사라진 여자, 5살 남짓한 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질환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가족력을 묻는 질문에 목숨을 걸고 입을 다무는 그녀의 모습. 지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가 누워있는 병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연의 얼굴을. 설마. 지훈의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서연의 얼굴과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민지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대조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절망적인 눈물이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강서연. 그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아이, 몇 살이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말해, 아이 몇 살이냐고.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내가 떠난 게 6년 전이야. 6년. 그의 눈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엇갈린 6년의 시간이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 속에 차지훈의 절규가 메아리 쳤다. 6년, 그 숫자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서 5번의 생일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벽을 따라 주저앉았다. 눈물이 6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와 함께 터져나왔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5살이야. 10월생, 6년 전 그 겨울 당신이 사라지고 몇 주 뒤에 알았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완벽하던 포커페이스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당신 아이야, 차지훈. 당신이 그렇게 경멸하던 내가 방치했다고 몰아붙이던 그 아이가 당신 딸이라고. 진실은 폭탄처럼 터졌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부정분노, 그리고 지독한 혼란이 그를 덮쳤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넌 날 속이려. 돈 때문에.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을 잃고 공중에서 흩어졌다. 서연의 눈빛, 그녀의 절망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서연의 곁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아니, 그는 뒷걸음질 쳤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6년 동안 왜? 말을 해. 당신이 사라졌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증발해버렸는데 내가 누굴 붙잡고 말을 해. 서연이 울부짖었다. 당신이 날 버렸잖아. 당신 가족이. 당신이 날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대치를 깨고 병실 안에서 다시 한번 요란한 경고음이 터져나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선생님, 차 선생님 환자 혈압이 안 잡힙니다. 수치가 60, 40까지 떨어졌어요. 쇼크입니다. 당직 레지던트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갈랐다. 지훈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개인적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실로 뛰어 들어갔다. 서연도 공포에 질려 그 뒤를 따랐다. 병실 안의 광경은 지옥도였다. 민지의 작은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모니터의 수치들은 생명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다. 승합제 최대 용량으로 올려 수액 라인 하나 더 잡아.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휘관의 것이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언제나 강철처럼 안정적이던 그의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복부를 촉진했다. 간비대 소견, 복수가 차는 것 같아. 전신성 염증 반응이야. 혈액이, 피가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간호사가 막 출력된 검사지를 그에게 건넸다. 지훈의 눈이 빠르게 수치들을 훑었다. 혈소판 수치가 치명적일 정도로 낮았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바닥이었다. 수혈해야 해. 당장. 농축 적혈구랑 혈소판 둘 다 필요해. 빨리 혈액은행에 연락해. 레지던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게 차 선생님, 환자 혈액형이 RH B형입니다. 지훈의 동작이 그대로 멈췄다. RH B형. 한국인 중 0.1%도 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 그리고 그것은 바로 차지훈 자신의 혈액형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백하게 질린 채 경련의 여파로 미세하게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딸, 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경멸과 원망이 불타고 있었다. 그래, 당신 피야. 당신하고 똑같은 그 저주받을 희귀 혈액형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누굴 죽이려 하고 있는지. 당신이 누굴 죽이려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지훈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그가 쌓아 올린 경력과 냉철함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기계에 부딪혔다. 삐빅,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고막을 찔렀다. 부정,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숨막히는 죄책감. 그는 6년 전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아이의 엄마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냉정한 의사의 얼굴로 자신의 딸에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했다. 그는 민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눈매. 그것은 자신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서연의 부드러움과 자신의 날카로움이 기묘하게 뒤섞인 기적 같은 존재. 자신이 버린 기적. 선생님, 혈액은행에 재고가 없습니다. 지정 헌혈자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간호사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지훈은 자신의 팔을 거칠게 걷어붙였다. 떨림은 멎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결의가 대신하고 있었다. 내가 해, 내 선생님. 레지던트가 당황해서 되물었다. 규정상 의료진이 닥쳐.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내 피야. RH B형. 지금 당장 수혈 키트 가져와. 크로스 매칭이고 모고 할 시간 없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는 더 이상 세진병원의 천재 의사 차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아와야 하는 죄 많은 아버지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용서가 없었다. 당신은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민지를 살릴 자격도 없어. 맞아. 지훈이 고개를 떨구었다. 자격 없어. 하지만 죽게 둘 수도 없어. 그는 간호사가 가져온 주사 바늘을 받아들었다. 내 딸이야. 내가 살려야 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절박함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팔에 직접 바늘을 꽂을 준비를 했다. 6년의 세월을 거슬러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책임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늘이 차지훈의 팔뚝 정맥을 꿰뚫었다. 그의 피가 그가 6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투명한 튜브를 타고 흘러가기 시작했다. 응급처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강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피를 나누어주는 남자와 그 피를 받아들이는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감정은 지독한 소용돌이였다. 남자에 대한 증오는 뼈에 사무쳤지만 딸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피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자가 이제 민지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 잔인한 운명에 입술을 깨물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민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피가 들어가자 모니터의 수치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곤두박질 치던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고 위태롭던 심박수도 안정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 일부를 떼어주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이 아이가 내 딸이다. 그가 6년 전 무참히 버렸던 사랑의 결실. 그가 외면했던 시간의 무게가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실려 아이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의사로서 수백 수천의 생명을 다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자신의 존재가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레지던트에게 낮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내 혈액 샘플과 화나의 샘플을 유전자 검사실로 보내. 친자 확인, 아니 장기 이식 대비 조직 적합성 검사라고 해. 최고 속도로 결과 뽑아내.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말해. 그는 서연을 힐끗 보았다. 이미 답을 알았지만 그는 공식적인 사실이 필요했다. 서류상의 확인. 민지의 상태가 급한 고비를 넘기자 아이는 즉시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피를 뽑은 팔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가 처치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제 만족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깊은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네. 당신 피가 아니었으면 민지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 사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 아니면 당신의 그 잘난 경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돼서 다행이야. 지우는 그녀의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서연아, 6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지만 너무 늦어버린 부름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이 아빠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떠났어도 왜 날 찾지 않았어? 서연은 기가 막힌 듯 웃었다. 찾아 누굴, 어떻게 유령처럼 사라진 당신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전화기를 붙들고, 아니면 세진병원 이사장의 아들인 걸 숨기고 날 가지고 놀던 당신의 본가를 찾아가서 밉보이기라도 하라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난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었어. 민지는 내 아이야. 당신 없이도 우린 행복했다고. 그녀의 외침은 거짓이었다.
행복했지만 늘 한 구석이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 앞에서 그 약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의 도끼서린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그의 잘못이었다. 그가 저지른 비겁한 도피의 결과였다. 그때였다. 병원 복도에 정적이 깨졌다. 지훈 씨, 맑고 단정한 목소리.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우아한 트위드 재킷 단정한 헤어스타일. 한유진이었다. 세진 병원과 협력관계인 제약회사 외동딸이자 차지훈의 약혼녀였다.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에요? 응급실에서 쓰러지기라도 한 줄 알고. 그녀의 시선이 지훈의 헬쑥한 얼굴과 피를 뽑은 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 강서연에게 닿았다.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평범한 보호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유진 씨, 지훈이 낮게 말했다. 여긴 어떻게 무서운 일인지 말해줘요. 이분은 누구? 유진이 서연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약혼녀에게 6년 전 버린 여자가 내 딸을 낳아 나타났다고 말해야 하나. 이 끔찍한 상황극에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유진을 무시하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민지 상태. 계속 내가 볼 거야. 주치의로서 필요 없어. 서연이 잘라 말했다. 당신 피는 고맙게 받았어. 그걸로 빚은 갚은 셈 쳐. 하지만 내 딸 주치의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할 거야. 당신 얼굴 더는 못 보겠으니까. 그건 안 돼.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 병명 아직 몰라. 내가 시끄럽군.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얼음처럼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차지훈과 한유진 그리고 강서연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몇 명의 병원 임원들을 대동한 차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이었지만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혹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차 회장은 소문을 듣고 온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낯선 여자와 심지어 약혼녀까지 대동한 채 이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심기는 극도로 불쾌해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지훈의 심장을 올가매는 것 같았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지? 차 회장의 시선이 지훈의 팔에 감긴 손뭉치와 유진의 당황한 얼굴을 스쳐 마침내 강서연에게 멎었다. 그의 눈에 경멸감이 떠올랐다. 넌 누구냐? 지훈이 본능적으로 서연의 앞을 반쯤 가로막았다. 아버지, 여긴 병원입니다. 알고 있다. 차 회장이 아들의 말을 잘랐다. 내 병원에서 내 아들이 근무 시간에 무슨 추잡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묻는 거다. 바로 그때였다. 아까 유전자 검사를 지시받았던 레지던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왔다. 그는 차 회장과 지훈 그리고 두 여자가 만들어내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숨이 막혔지만 손에 든 봉투를 내밀어야 했다. 차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에 쏠렸다. 지훈이 손을 뻗기도 전에 차 회장이 그 봉투를 낚아챘다. 그는 지체 없이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내들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그는 조직 적합성 검사라는 위장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눈이 서류의 마지막 줄에 멎었다. 차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류를 그리고 지훈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서 있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냉기 그 자체였다. 차지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그 숫자는
차 회장의 눈에 화인 애슈어인처럼 박혔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과 서연 그리고 차 회장을 번갈아 쳐다봤다. 차지훈은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시선 아래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6년간 억눌러왔던 비밀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터져버린 순간이었다. 차 회장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존기를 구겨버렸다. 그는 검사 결과를 가져온 레지던트에게 턱짓했다. 자네는 입 다물고 돌아가. 오늘 본 건 아무것도 없어. 레지던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차 회장의 시선이 다음으로 한유진에게 향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구나.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하마. 한유진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차 회장의 위압적인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녀는 지훈을 원망스럽게 쳐다본 뒤 돌아서서 복도를 떠났다. 이제 복도는 세 사람만 남았다. 차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넌 내 사무실로 와. 당장.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강서연을 자신의 핏줄을 낳은 여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너도 내 비서가 부를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지훈은 반박하고 싶었다. 아버지 민지가, 환자가.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6년간 그를 올감했던 순종의 굴레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서연을 고통스러운 눈으로 한번 쳐다본 뒤 아버지의 뒤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민지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10분 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그녀 앞에 섰다. 강서연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피할 수 없는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민지를 위해 이 싸움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회장실은 병원의 맨 꼭대기층에 있었다. 거대하고 호화로웠으며 권력의 무게로 사람을 짓누르는 듯했다. 차 회장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지훈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아들에게서 필요한 말을 다 들었거나 혹은 쫓아낸 뒤일 것이다. 안주라는 말은 안 하겠다. 차 회장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본론부터 말하지. 얼마를 원하나. 그 말은 너무나도 예상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존재, 그녀의 6년, 그리고 그녀의 딸. 민지는 이 남자에게 그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문제일 뿐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내 아들 발목 잡으러 온 것 치고는 연기력이 형편없군. 차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6년 전에도 넌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존재였어.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정리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까지 데리고 나타나. 그는 이것이라는 단어로 민지를 지칭했다. 서연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정리라고요? 6년 전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지훈 씨를 사라지게 만든 거였어. 사라져 아니. 차 회장이 비웃었다. 난 그저 선택지를 줬을 뿐이다. 너 같은 배경도 없는 여자와 옥탑방에서 뒹구는 미래, 혹은 세진 병원의 후계자로서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연수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는 미래. 지훈이는 현명하게도 후자를 택했지. 난 그저 그의 선택을 도왔을 뿐이야.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지훈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혹은 지훈이 정말 그녀를 버리고 미래를 택했는지.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어요. 난 내 딸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민지가 아파요. 엘러 아딸 말이다. 차 회장이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래, 99군 중중 999%라지. 귀찮게 됐어. 하지만 그것도 돈으로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지. 그는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다시 묻겠다. 얼마면 되겠나? 10억, 20억.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그 돈 받고 그 아이 데리고 내 눈앞에서, 그리고 지훈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서연은 숨이 막혔다. 이 남자는 자신의 손녀딸의 생명조차 돈으로 흥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경멸감에 몸서리쳤다. 당신 정말 괴물이군요. 어떻게 자기 손녀딸 차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손녀딸은 유진이 같은 명문가 교수가 낳은 아이라야 해. 너 같은 여자의 핏줄은 차씨 가문의 수치일 뿐이야. 그 아이는 내 손녀가 아니야. 지훈이의 실수지. 내 딸은 실수가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내 딸은 내 전부야. 당신 돈 따위 필요 없어. 난 당신한테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내 딸 치료만 제대로 받게 해줘요.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든 지금은 민지 살리는 게 먼저잖아. 치료차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물론 치료는 하겠지. 세진 병원은 국내 최고니까. 하지만 그 아이 주치의는 당장 바꿀 거다. 차지우는 더 이상 그 아이 근처에 얼씬도 못해. 네가 내 제안을 거절했으니 나도 내 방식대로 하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안 돼요. 지금 민지 상태가. 지훈 씨, 아니 차 선생님이 아니면 이사가 차지훈 하나뿐인가. 차 회장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너야말로 지금 아이 목숨을 담보로 흥정하려는 거 아닌가. 내 아들을 계속 붙잡아 두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박 교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그는 서연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해. 돈을 받고 떠나든가.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내 딸 치료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지 한번 보든가. 그리고 차지우는 오늘부로 이 아이의 진료에서 완전히 손 뗄 거다. 그게 네가 자초한 일이야. 서연은 절망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권력으로 병원 전체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민지의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었고 지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돈을 받고 떠날 수도 그렇다고 딸의 목숨을 이 악마 같은 남자의 손에 맡길 수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차 회장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강서연은 무너지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소아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가 보였다. 아이는 여전히 위태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차 회장의 협박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돈으로 자신의 딸을 실수로 규정하고 치료를 볼모로 잡는 그 남자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후해 보이는 백발의 의사가 간호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가운에는 소아과 과장 박진태 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차 회장이 말한 박 교수임이 틀림없었다. 박 교수는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곤혹스러움과 차 회장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강민지 환아 보호자분이시죠? 차 회장님의 지시로 오늘부터 제가 민지 양의 주치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차트를 넘기며 차지훈이 기록한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미간이 좁아졌다. 차 선생이,
아주 공격적인 검사를 진행했군요. RH, B형 수혈까지. 서효연은 불안감에 손톱을 깨물었다. 교수님, 민지, 괜찮은 거죠, 차 선생님이. 병명은 아직 모른다고. 박 교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차트를 닫았다. 차 선생은 응급의학과입니다. 물론 감각은 뛰어나지만 소아 면역 질환은 제 전문 분야죠. 일단 기존 항생제 요법을 유지하면서 스테로이드 투여량을 조절해 염증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했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차지훈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차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안전한 치료법을 택한 것이다. 서연은 절망했다. 이것이 차 회장이 말한 불편함의 시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 교수의 보수적인 치료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지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불길한 소리였다. 민지의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혈압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신에 퍼졌던 붉은 반점이 더 짙어졌다. 박 교수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럴 리가.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안 해 오히려 더 심해지잖아. 그는 간호사들에게 몇 가지 약물을 추가로 지시했지만 민지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80%대까지 떨어졌다. 교수님, 환아의식이 흐려집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중환자실을 갈랐다. 박 교수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분명 유능한 소아과 의사였지만 지금 민지가 겪고 있는 급작스러운 면역,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차지훈이 의심했던 그 미지의 영역을 감당할 배짱도 능력도 없었다. 승합제 더 올려. 서연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보았다. 저 의사는 모른다. 그는 민지를 살릴 수 없다. 차 회장은 고의적으로 혹은 무지하게도 자신의 손녀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민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단 한 사람 차지훈밖에 없었다. 서연은 중환자실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차지훈이 있을 응급실로 향하려 했지만 이내 발길을 돌려 그의 개인 연구실로 향했다. 6년 전 그가 가끔 쉬던 곳이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지훈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의사 가운도 입지 않은 채 텅 빈 눈으로 책상 위에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진료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을 받은 후 이곳에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6년간 쌓아온 순종적인 아들의 삶과 오늘에서야 알게 된 아버지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실시간 바이탈 사인이 뜨는 내부막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보고만 있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박혔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아, 당신 아버지가 민지를 죽이고 있어.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박 교수라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 민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 노릇이나 하고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날 막았어. 내가 접근하면 그래서 민지를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서연이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6년 전에도 그랬지. 당신 아버지 말 한마디에 날 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당신 딸까지 버릴 셈이야. 이 비겁한 자식. 그 말이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6년 전 서연을 버렸다. 그것이 아버지의 강압이었든 자신의 선택이었든 결과는 같았다. 그는 도망쳤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산소포화도 수치를 보았다. 80, 78.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지독한 분노와 의사로서의 냉철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서연을 밀치고 문을 향해 달려갔다. 비켜. 그는 폭풍처럼 쏘아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다. 박 교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지훈 선생, 지금 뭐 하는 겐가 회장님 명령. 비키시죠 교수님. 지훈이 그를 어깨로 밀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이 환자 지금 죽습니다. 교수님 방식으로는요. 당장 손 떼세요. 자인. 지금 제정신인가? 박 교수가 소리쳤지만 지훈은 이미 민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심정지가 오기 직전이었다. 전신성 염증이 폐와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약물로는 가망이 없었다. 에크모 준비해. 당장. 지훈이 중환자실 전체가 울리도록 소리쳤다.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이 얼어붙었다. ECMO는 초해막산 소공급 장치로 심폐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시술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랐다. 박 교수가 기겁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저 작은 혈관에 캔율라를. 출혈이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럼 그냥 죽게 둡시다. 지훈이 박 교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ECMO가 마지막 희망이야. 내가 직접 한다. 어서 준비해.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이 모든 소란을 보고받은 차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병원 보안 요원들까지 있었다. 차지훈, 네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이냐.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모든 의료진의 동작이 멈췄다. 중환자실은 숨막히는 대치 상태에 빠졌다. 차지훈은 아버지의 명령과 죽어가는 딸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순종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차가운 결의만이 번뜩였다. 아버지, 이 아이 제 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중환자실 전체에 똑똑히 울렸다. 그래서 차 회장이 비웃었다. 제가 살립니다. 지훈이 선언했다. 그는 다시 민지에게로 몸을 돌리며 소독 장갑을 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제 진료를 방해하시면. 그가 차 회장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전 당신을 의료행위 방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차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의사로서.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딸입니다. 내 딸은 내가 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레지던트에게 명령했다. 당장 시작해. 차 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려던 순간 민지의 심박수가 0을 가리켰다. 심정지였다. 제세동기 차지 시작해. 지훈의 외침과 함께 그의 6년간의 순종이 완전히 끝장났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딸을 선택했다. 플랫라인 제세동기 가져와 차지 시작해. 차지훈의 외침이 수아 중환자실의 절망적인 공기를 갈랐다. 민지의 심박수 그래프가 치명적인 일직선을 그렸다. 강서연은 유리창에 이마를 박은 채 숨을 멈췄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안 돼. 민지야. 차지훈, 이 미친놈 당장 멈추지 못해. 차 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저놈 끌어내. 당장. 보안 요원들이 지훈을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을 노려보며 제세동기 패드를 집어들었다. 지금 이 환자에게 손대면 당신들 모두 살인 공범이야.
회장 명령이 환자 목숨보다 위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이 상황 전부 녹화되고 있어. 선택해. 그의 살기에 찬 경고에 보안 요원들이 우뚝 멈춰 섰다. 그들은 차 회장을 쳐다봤지만 감히 죽어가는 아이의 심폐소생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망설임의 1초가 민지의 생사를 갈랐다. 클리어. 지훈이 소리치며 아이의 작은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아이의 몸이 활처럼 튀어올랐다.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이었다. 다시 200줄.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다시 패드를 가슴에 댔다. 아버지, 그가 차 회장을 돌아보며 외쳤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 당신 손녀가 이렇게 죽어가는 거였냐고. 당신의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차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반란에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이 끔찍한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클리어. 다시 한번 충격이 가해졌다. 삐, 삐, 삐. 기적처럼 모니터에 미약한 신호가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부정맥이었다. 안 돼. 심장이 못 버텨. 당장 에크모 이케모 돌린다. 지훈이 선언했다. 그는 박 교수를 밀치고 메스를 집어들었다. 박 교수님, 지금부터 제 보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 보안 요원들 옆에 서서 구경하시든가 결정하십시오. 이 아이 지금 당장 심폐 기능을 대체하지 않으면 10분 안에 뇌사입니다. 박 교수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차 회장의 살기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지훈의 옆에 섰다. 캔율라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지훈의 광기 어린 결단력에 굴복했다. 아니, 동참했다. 시작한다. 지훈의 눈이 메스 끝에 고정되었다. 소와 ECMO. 그것도 응급 상황에서의 시술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을 요구했다. 민지의 작은 대퇴부 동맥과 정맥에 거대한 관을 삽입해야 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1mm의 오차는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을 의미했다. 차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감히 자신이 실수라고 규정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의 권력은 이 작은 중환자실 안에서 아들의 메스 끝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지훈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6년간 그가 갈고 닦은 모든 의술, 그가 천재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의사가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딸을 위해 의사로 존재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사투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미웠다. 증오했다. 하지만 지금 딸의 심장을 대신할 기계에 피를 연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 남자의 뒷모습에서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절박하고 필사적이며 모든 것을 건 남자의 모습. 관삽입 완료 바이패스 시작. 지훈이 외쳤다. 펌프가 돌기 시작했다. 민지의 검붉은 피가 관을 타고 나와 산화기를 거쳐 다시 선홍빛의 생명력을 머금고 아이의 몸속으로 돌아갔다. 중환자실은 거대한 ECMO 기계의 낮고 규칙적인 소리로 가득 찼다. 비비비 비비비비. 위태롭던 모니터의 수치들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혈압이 올랐고 산소 포화도가 90%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지훈은 이마에 땀을 닦을 힘도 없이 기계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해냈다. 아버지를 이겼고 죽음의 신을 이겼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긴박한 상황을 지켜보던 박 교수가 조용히 중환자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차 회장의 편에 설 수 없었다. 아니, 서서는 안 되었다.
그는 방금 차지훈의 손에서 기적을 목격했고 동시에 차 회장의 잔인함이 불러온 재앙을 목격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병원 감사팀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직속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세진병원 소아과장 박진태입니다. 지금 내부 고발할 것이 있습니다. 차 회장의 의료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는 아까 지훈이 서명했던 ECMO 시술 동의서와 차 회장이 지시했던 진료금지 명령서를 증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라도 살아야 했다. 차 회장은 아들의 성공에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패배에 분노하며 몸을 돌렸다. 그가 지훈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고민하며 중환자실을 나가려던 순간 병원 복도 저편에서 낯선 무리가 다가왔다. 그들은 의사 가운이 아닌 딱딱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차 회장 앞을 막아섰다. 차동진 회장님이십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며 신분증을 내밀었다. 보건복지부 특별감사팀입니다. 내부 제보가 접수되어 긴급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차 회장님의 직권남용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겠습니다.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죠. 차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감사 지금 누굴 상대로? 내가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 더더욱 조용히 가 주셔야겠습니다. 박진태 교수님께서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부당한 진료 개입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뻔한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차 회장의 시선이 박 교수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배신이었다.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가장 순종적이었던 부하의 배신. 차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아들의 반란이 도화선이 되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이제 차 회장이 아닌 감사관들의 지시를 따랐다. 회장님, 이쪽으로. 권력은 그렇게 순식간에 이동했다. 차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환자실 안을 노려보았다. 지훈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ECMO 기계의 수치를 조정하며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차 회장은 허탈하게 돌아서서 감사관들을 따라 걸어갔다. 그의 넓었던 어깨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대했던 악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모든 소란이 끝난 뒤에야 비틀거리며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다. 그는 수술용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의 민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연을 마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순수한 증오만 있지는 않았다. 그곳에는 혼란과 원망과 그리고 자신의 딸을 구해낸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지훈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잘 나오지 않았다. 일단 살렸어.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원인 불명의 면역 질환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에크모 ECMO가 민지의 작은 심장을 대신해 피를 돌리기 시작한 후 소아 중환자실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 차지훈은 3일 밤낮을 꼬박 병원에서 세웠다. 그는 6년 전의 배신감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우며 수백 편의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세진병원에 빛나는 천재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죄 많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강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런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증오는 방향을 잃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저 남자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이게 아니야. 가와사키 병도 일반적인 자가 면역 질환도 아니야. 지훈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민지의 증상은 그가 아는 모든 병명과 미묘하게 어긋났다. 희귀 혈액형, 갑작스러운 면역 폭풍, 특정 항생제에 대한 치명적인 반응.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력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차 회장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완벽한 차씨 가문의 비밀. 그는 병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깊은 곳 이사장의 직권으로만 열람 가능한 의료 기록에 접근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잊혀진 기록을 발견했다.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보였던 원인 불명의 혈액병. 찾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것은 정식 병명조차 없는 차씨 가문 남성들에게 드물게 유전되는 면역체계 결함이었다.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특정 바이러스 감염을 트리거로 전신성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 그리고 그 트리거는 민지가 초기에 겪었던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였다. 그는 해답을 찾았다. 일반적인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는 오히려 면역체계를 자극해 상태를 악화시켰다. 치료법은 단 하나. 면역체계의 특정 수용체를 차단하는 극도로 위험하지만 유일한 신약이었다. 아직 임상 3상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약물.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약물을 들고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뭐야? 또 무슨 위험한 짓을. 비켜. 민지 살릴 약이야. 그의 눈은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건 내 저주야. 내가 물려준 병이야. 그러니 내가 고쳐. 그는 서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로서 의사로서 통보했다. 약물이 투여되고 이틀이 지났다. 기적처럼 민지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몸을 뒤덮었던 붉은 반점이 옅어졌다. 지훈은 ECMO의 산소 공급량을 조심스럽게 줄여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약물 투여 닷새째. 민지는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다. ECMO가 제거되던 날 서연은 유리창 밖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었다. 그 사이 세진병원은 뒤집혔다. 차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 그의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심지어 과거의 의료사고, 은폐 의혹까지 터져나왔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성은 아들의 반란과 부하의 배신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그는 몰락했다. 민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서연은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민지는 아직 쇠약했지만 맑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괜찮을 거야.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평생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일상생활은 문제없을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6년 전의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아버지가 날 속였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당신이 거액의 돈을 받고 날 버렸다고 했어. 다른 부유한 남자에게 갔다고. 증거라며 은행 이체 내역서까지 보여줬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런 적이 없었다. 거짓말. 난 알아. 이젠 알아. 지훈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난 그걸 믿었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당신이 내 가난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배경을 알고 접근했다가 더 큰 돈에 날 팔아넘겼다고 믿었어. 배신감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쳤어. 미국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증오하면서 6년을 버텼어. 진실은 사랑이나 배신보다 더 잔인했다. 그들은 둘 다 차 회장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희생양이었다. 서연은 6년간 한 남자를 증오했지만 그 남자 역시 6년간 조작된 배신감에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허무함과 슬픔이 밀려왔다. 바보, 같은 이라고. 서연이 낮게 읊조렸다. 그걸 믿었어. 6년 동안 단 한 번도 날 의심하지 않았던 당신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증오의 눈물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 난 당신과 민지에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진병원 그만둘 거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가 병실 문을 나서려 할 때 작은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 저씨.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를 바라보았다. 민지가 깨어나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경계심이 없었다.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을 뻗어 민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민지야. 지훈이 속삭였다. 살아줘서 고마워.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6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딸아이의 작은 온기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몇 달 뒤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공원. 강서연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6년간 드리웠던 그늘에서 벗어나 평온해 보였다. 공원 저편에서 민지가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엄마 아빠 왔다. 민지가 외치며 공원 입구로 달려갔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차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세진병원을 떠나 시골의 작은 공공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거나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번쩍 안아들고는 볼에 입을 맞췄다. 지우는 민지를 안고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들은 연인처럼 다정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늦었네. 서연이 무심한 듯 말했다. 차가 막혀서.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화해하지 못했다. 6년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하지만 그들은 민지의 아빠와 엄마로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있었다. 지훈은 매주 주말마다 두 사람을 찾아왔다. 그는 사랑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민지의 아빠가 선물 사왔지. 지훈이 가방에서 공룡 인형을 꺼냈다. 와 티라노다. 민지가 환호성을 질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한 죄책감과 그리고 조심스러운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고마워. 민지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나 같은 놈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서연은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곳에는 공원에서 뛰노는 민지와 그 곁을 지키는 지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기회는 내가 준 게 아니야. 민지가 준 거지. 그녀가 일어섰다. 밥 먹으러 가자. 민지 배고프겠다. 세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걸어 나갔다. 6년 전에 뜨거웠던 사랑은 아니었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하고 성숙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